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의 엔지니어 피에르 모리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25년 수많은 프로젝트를 거쳤지만 2025년 봄 인도양에서 보낸 석 달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기술보다 인간의 용기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신호인지를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파리 본사에서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살던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 관리 프로젝트. 세계 각국이 협력해 인류의 데이터 생명선을 지키는 작업이었죠. 한국, 독일, 인도, 미국, 그리고 저희 프랑스 팀까지 각자의 억양으로 영어를 쓰며 서로를 소개했습니다. 피곤하고 낯선 얼굴들이었지만 그 눈빛 속엔 묘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시하는 건 단순한 전선이 아니라 세상을 이어주는 지구의 신경망이었으니까요. 기지는 모리셔스 근처 인도양 한가운데 외딴 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점 하나에 불과한 곳, 하지만 그 점 아래에는 인류의 문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다 밑 5,000m를 따라 수천 가닥의 광 케이블이 대륙과 대륙을 잇고 있었죠. 그 가느다란 유리섬유 속을 매초 수조 개의 신호가 오갔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끊기면 은행 거래가 멈추고 항공통신이 마비되며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이 하루 만에 혼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제어실 불빛 아래 앉아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때면 이 가느다란 선 하나가 수십억 명의 삶을 떠받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기술자였지만 동시에 세상의 맥박을 재는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조용한 파도 소리 속에서도 케이블이 내는 신호음은 마치 심장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리듬이 멈추지 않도록 지켜내는 게 우리의 임무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이도현 씨였습니다. 그는 비상전원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었고 언제나 혼자 그리고 묵묵했습니다. 처음 본 날 그는 식당 창가에 홀로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술자들이 농담을 주고받을 때에도 그는 조용히 노트를 펴고 무언가를 손글씨로 적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섬세했고 시선은 늘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를 관찰하다 보면 마치 기계와 대화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이 너무 진지하다고 웃어도 그는 그 말에 웃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일을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근무 교대를 마치고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제어실 안엔 저와 그만 남아 있었죠. 그는 잠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불쑥 물었습니다. 피에르 씨, 혹시 기계보다 사람을 더 믿은 적 있나요?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깊은 곳에서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날 이후에도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첫 출근자였고 마지막 퇴근자였습니다. 누구보다 묵묵했고 기계가 멈출 때마다 직접 손을 대어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한 번은 전원이 순간적으로 꺼졌을 때 그는 즉시 발전기로 달려가 밸브를 점검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작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계는 피곤해하지 않지만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죠.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성실한 동료의 말이라 여겼지만 며칠 뒤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 문장이 이도현이라는 사람의 모든 행동을 설명하는 운명의 서문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아침 인도양의 공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밤새 이어진 폭풍이 물러가고 기지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유리처럼 맑았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새들의 울음소리가
철제 난간에 부딪혀 맑게 퍼졌고 바람은 잔잔히 불어와 바다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 평온함이 어쩌면 폭풍보다 더 무서운 전조였는지도 모릅니다. 아침 근무 교대를 위해 제어실 문을 열었을 때 동료들이 커피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용한 하루가 될 거야. 그들의 농담에 저도 웃었죠. 모니터 위의 초록색 신호등은 규칙적으로 깜빡였고 온도, 압력, 전류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평화란 늘 가장 짧게 머무는 손님입니다. 오전 10시 37분, 제어실 스피커에서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경보. 7번 구간 압력 이상 감지. 순식간에 커피잔이 떨어지고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천장을 물들였고 모니터 화면에는 붉은 선이 미친 듯 요동쳤습니다. 압력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온도는 치솟고 있었습니다. 기지 전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고통을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 독일인 기술자가 절규했습니다. 냉각수 누출이에요. 5분 안에 전원실이 과열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보음은 더 거칠게 울렸습니다. 인도인 관리자가 허둥지둥 매뉴얼을 펼치며 소리쳤습니다. 자동 폐쇄 명령을 걸어. 당장. 모두가 동시에 움직였고 제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보조 전원 회로를 켜기 위해 콘솔을 조작했지만 모니터에 응답은 없었습니다. 응답 없음이라는 붉은 문장이 화면을 덮었습니다. 그때 혼란 속에서도 단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이도연 씨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은 채로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압력차가 비정상이에요. 제2전원실에서 밸브를 수동으로 닫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누구보다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이라도 한 듯했습니다. 순간 제어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모두가 그가 말한 구역의 위치를 알고 있었죠. 지하 100m, 폭발 위험구역. 그곳은 매뉴얼상 비상접근 금지로 분류된 구역이었습니다. 산소 농도가 급격히 낮고 내부 온도는 섭씨 60도 이상, 한 번의 오작동만으로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건 자살 행위예요. 인도인 관리자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도연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자동 명령이 지연되면 역류가 일어납니다. 그땐 통제 불가능해져요. 직접 가야 합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거긴 위험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짧고 잔잔한 미소였습니다. 3분 안에 닿지 않으면 전선이 녹아요. 그럼 통신망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 한마디에 제어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방호복을 입고 은빛 헬멧을 눌러 썼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그는 기술자가 아니라 지킴이였습니다. 그는 공구함을 들고 철문 앞에 섰습니다. 무전기를 장착하며 우리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닫지 마세요. 아직 돌아올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기지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커다란 심장이 잠시 멈추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제어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듯 손을 모았고 누군가는 무전기 볼륨을 높였습니다. 경보음은 여전히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 너머엔 정적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이 뒤섞인 침묵이었죠.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손을 모았습니다. 붉은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발 그가 돌아오기를. 지하로 향하는 계단은 수증기와 금속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순간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었습니다.
벽면을 타고 스며 나오는 뜨거운 증기가 시야를 가렸고 파이프를 따라 흐르는 냉각수의 굉음이 귀를 울렸습니다. 한 걸음 내려갈 때마다 온도는 더 높아졌고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헬멧 안쪽에 숨이 탁 막히는 듯했고 이도현 씨의 시야엔 붉은 경고등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수증기 사이로 희미한 빛이 번졌지만 그 빛조차 물 안개에 흩어져 희미했습니다. 지하 100m. 그곳은 더 이상 인간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벽면 센서들이 일제히 붉게 변했습니다. 경보음이 미친 듯 울려 퍼졌고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피에르 씨, 밸브 위치 확인했습니다. 지금 접근 중이에요.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여전히 두려움보다 집중이 앞서 있었습니다. 제어실 안에서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그의 위치를 나타내는 작은 점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점이 멈출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 온도에서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요?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압력 게이지는 계속 상승했고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붉은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180초 남음. 그 숫자는 단순한 타이머가 아니라 생명의 시한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어실의 공기조차 뜨거워졌습니다. 30초, 60초, 90초. 경보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릴 때마다 우리의 심장도 그 리듬에 맞춰 뛰었습니다. 인도인 관리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미국인 엔지니어는 눈을 감은 채 속삭였습니다. 제발 신이시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70초가 지났을 때 무전기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요. 손으로 돌려야겠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으로 돌린다는 건 맨손으로 뜨거운 금속을 잡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안 돼요. 돌아와요, 이도현. 제가 외쳤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철판이 긁히는 금속음이 무전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쇠사슬을 끌고 가는 듯 했습니다. 거칠고 절박하고 살아있으려는 몸부림 같았습니다. 모두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누군가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해요.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120초, 150초, 160초. 붉은 숫자가 눈앞에서 타오르듯 깜빡였습니다. 손끝에 땀이 배고 숨이 막혔습니다. 모두가 그 3분 안에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8초가 지나던 순간 모니터의 수치가 요동치더니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압력이 급격히 안정되며 붉은 경고등이 노란색으로 그리고 다시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정상. 완전히 정상. 그는 해냈습니다. 제어실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경보음이 멈추고 붉은 불빛이 사라졌지만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전기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쳤습니다. 성공이에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모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안도의 숨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됐어. 성공했어.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진 한 문장이 모든 환호를 멈춰 세웠습니다. 하지만 불꽃이 번졌어요. 그 순간 화면이 꺼졌습니다. 지하구역의 전력이 완전히 차단된 것입니다. 모니터는 검게 변했고 센서도 카메라도 모두 멈췄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잡음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손에 쥔 무전기를 너무 세게 쥐어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불꽃.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불길 속에 갇혔다는 생각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곳은 온도 70도,
불길은 산소를 먹어치우는 지옥 같은 공간. 누군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도현, 거기서 버티지 말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걸. 지하로 향하는 철문이 다시 열렸을 때 뜨거운 열기가 한순간에 제어실까지 밀려왔습니다. 그 냄새는 잿빛 금속과 타는 전선, 그리고 인간의 두려움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소방대원 2명이 재빨리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비상구조 훈련을 받아온 베테랑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헬멧을 단단히 조여매고 산소통을 맨 채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 대신 결의가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요. 아직 신호가 남았어요. 독일 출신의 베테랑이 외쳤고 곁에 인도 출신 젊은 대원이 굵은 땀방울을 훔쳤습니다. 그들이 철문을 열자 붉은 불길이 괴물처럼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이 공기를 삼키며 휘몰아쳤고 저는 본능적으로 팔로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살갗을 파고들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매뉴얼에는 비기술자의 지하 진입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그저 한 사람으로서 달려가야 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동안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고 진동하는 철골 구조물이 발밑에서 울렸습니다. 복도는 이미 지옥 같았습니다. 벽면의 페인트는 부풀어 오르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녹은 금속 조각들이 빗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바닥의 케이블은 녹아 서로 엉켜 있었고 불길은 파이프를 타고 번쩍 끓어오르는 증기를 내뿜었습니다. 그 뜨거운 공기 속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밸브실 앞입니다. 문이 너무 뜨거워요. 독일인 소방대원의 외침이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장갑 낀 손으로 손잡이를 잡았지만 금속이 지글지글 끓었습니다. 물러서요. 인도인 대원이 소화기를 분사했습니다. 하얀 분말이 불길 속으로 흩어졌고 그 틈에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시야가 붉은 빛으로 뒤덮였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손은 여전히 밸브 손잡이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방호복은 찢어지고 헬멧 바이저엔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팔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손가락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밸브 주위의 금속은 휘어 있었고 손잡이 주변엔 그가 남긴 손자국이 검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자국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놓지 않았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세 개의 심장을 붙들고 있었다고. 인도 출신 소방대원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숨 쉬어요. 맥박 잡혔어요. 그 외침에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인 대원은 소화기로 불길을 차단했고 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헬멧을 벗기려 했지만 너무 뜨거워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도 금속 손잡이가 녹아붙어 있었습니다. 이도현. 이도현 씨, 들리십니까? 누군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라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거의 닫힌 눈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고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잘 다쳤죠? 그 한마디에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독일인 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고 인도인 대원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시스템의 안정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 짧은 질문 하나에 그의 전 생애와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바로 들것이 도착했습니다. 그를 조심스레 옮기는 동안 불길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기지 내부는 여전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가 잠근 밸브 덕분에 압력 수치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의식을 잃었지만 그 손은 여전히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번져 있었고 그 붉은 자국이 금속 밸브 위에 남았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응급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펠러가 회전하며 강한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이 제 얼굴에 눈물을 말려버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그를 들것에 실었고 헬기는 곧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바다 위로 솟구치는 회전음 속에서 그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돌아와요, 반드시. 헬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후에도 그의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밸브 주변의 바닥엔 그가 무릎 꿇은 자국이 그을려 있었고 벽에는 그의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 자국은 마치 나는 끝까지 버텼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불길 속에서 맨손으로 밸브를 잠갔고 그단 3분 동안 세계를 지켜냈습니다. 그는 72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헬기가 모리셔스 본섬의 중앙병원에 착륙하던 그 순간부터 시간은 멈춘 듯 흘렀습니다. 의료진은 재빠르게 화상치료를 시작했고 심박수와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며 생명유지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감긴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첫날 밤 의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 둘째 날 아침 간호사의 기록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응 없음. 셋째 날 오후 저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그가 다시 눈을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한 박자로 울려 퍼졌고 그 단조로운 신호가 유일한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그 72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 통신 전문지의 단신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자 전 세계 언론이 그의 이름을 실었습니다. K기술자, 인류의 통신망을 구하다. 3분의 결단, 한국 엔지니어의 기적. CNN, BBC, 르몽드, NHK. 그의 이야기는 바다를 건너 수백 개의 언어로 전해졌습니다. SNS에는 3분의 영웅이라는 해시태그가 생겼고 수백만 명이 그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세상이 그를 영웅이라 부를 때 그는 그저 조용히 숨을 쉬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병실은 적막했습니다. 기계의 B- 소리와 함께 창밖으로 인도양의 푸른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며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빛을 드리웠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그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기지에서 일을 마치고 1시간가량 차를 몰아 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설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오늘은 그가 눈을 뜨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손은 두껍게 싸매져 있었습니다. 연고와 거즈 냄새가 병실을 가득 채웠고 기계음은 마치 그의 심장처럼 일정하게 깜빡였습니다. 그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릴 때마다 저는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의 손을 볼 때마다 떠올랐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밸브를 놓지 않았던 그 손. 이제는 붕대 속에 묻혀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손가락 절반은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한 건 기적이에요. 그 온도에서 3분을 버텼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이렇게 아프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세계의 신경망을 지켜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손을 잃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한국에서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공항에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인이었지만 그의 곁에 선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붕대 감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넌 이미 세상을 지켰잖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저녁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창밖 노을이 병실 천장을 붉게 물들이던 순간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엔 환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아주 천천히 마치 먼 여행에서 돌아오듯 눈을 떴습니다. 피에르 씨? 갈라진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그의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으려다 붕대를 보고 멈췄습니다. 대신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 저예요. 당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눈동자를 굴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눈물로 번져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의사가 상태를 확인하고 가족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지만 그는 오직 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날 다들 무사했나요?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 덕분에 모두 살아났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는 아주 미약하게 그러나 확실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고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 미소는 불길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럼 충분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진심이 세계를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깨어난 지 일주일 뒤 전 세계는 그 이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에게 국제기술인 명예훈장을 수여했고 프랑스 독일인도 정부가 공동 서명으로 그의 공헌을 인정했습니다. 모리셔스 대통령은 병원을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고 유엔 사무총장은 그에게 친필 서한을 보냈습니다. 훈장 수여식은 병원 강당에서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두 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얼굴엔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강당 안에는 각국 외교관과 의료진, 기술자들이 자리했고 모두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는 3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훔쳤고 누군가는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박수 소리는 마치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합창 같았습니다. 기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NHK, KBS, MBC. 병원 앞에는 중계차가 줄지어 섰고 헬기까지 동원되어 상공에서 병원을 비추었습니다. 세계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측이 기자회견을 제안했을 때 그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부 관계자가 설득했지만 그는 끝까지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기자들이 병실 앞 복도까지 몰려왔을 때도 그는 간호사에게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제 조금 쉬고 싶어요. 결국 병원은 짧은 서면 인터뷰만을 허락했고 그는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짧은 문장이 기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 문장은 세계 모든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고 수백만 명이 SNS에서 공유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담담함에서 진짜 용기를 보았고 누군가는 그의 겸손함에서 인간의 품격을 느꼈습니다. 그 한 문장은 어떤 연설보다 깊었고 어떤 드라마보다 진실했습니다. 대신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병원 앞 임시 기자회견장에서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본능을 따랐을 뿐입니다. 세상이 멈추던 그 순간 그는 남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경보음, 그의 결단, 그리고 불길 속에서의 3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들은 조용히 메모를 멈추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회견이 끝날 무렵 한 젊은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는 영웅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영웅이라 부르기엔 그 말이 너무 가볍습니다. 그는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국제통신기술자협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의 사례는 전 세계 엔지니어들에게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해저 케이블 매뉴얼 첫 장에는 그의 이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도연 프로토콜. 그 아래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켜야 하는 마지막 순간이 있다. 그 문장은 하나의 교훈이 되었고 한 사람의 행동은 전 세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파리의 연구소, 도쿄의 실험실, 베를린의 공장, 뉴욕의 강의실마다 그 문장이 붙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그 글귀를 노트에 적었고 그의 사진 옆에 문장을 새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술을 넘어 책임과 인간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3분. 그 짧은 시간은 이제 세계의 교과서가 되었고 모든 기술자의 마음속에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으로 남았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모리셔스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파리 본사 보고를 마치고 다시 인도양 한가운데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과 바다는 여전히 같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푸른 바다 아래에서 한 인간의 결단이 세상을 바꿨다는 사실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 기지를 바라봤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하늘, 같은 파도였지만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날의 경보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고 계단 아래로 사라지던 그의 뒷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잘 돌아왔다. 독일인 기술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고 인도인 관리자는 웃으며 내가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그날을 함께 견뎌낸 사람들만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복구된 기지를 걸으며 현장을 둘러보던 중 저는 한 벽면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밸브실로 내려가는 계단 옆 햇살이 가장 잘 드는 벽에 작은 금속판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 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인류의 3분이 지켜졌다. 그 아래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된 이름. 이도연. 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누군가 금속판 아래에 꽃 한 송이를 올려두었고 작은 촛불이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타고 있었습니다. 기지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추모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얼마나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일부는 잃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괴사를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손 3개의 신경망을 지탱했던 그 손은 이제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만난 날 그는 제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계는 고칠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끊기면 어렵죠. 그날 그는 제게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어실 동료들에게. 그의 필체는 약간 흔들렸지만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묻자 그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이걸 대신 붙여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안도하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기지로 돌아온 후 숙소 책상 위에서 저는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포 용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차가운 금속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마음 위에 세워집니다. 그 아래에는 작게 덧붙여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언제나 안전하게. 이도연. 저는 편지를 읽으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은 것보다 동료들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더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중앙 제어실 벽면에 걸었습니다. 모니터들이 줄지어 있는 한가운데 모든 직원이 가장 먼저 보는 자리였습니다. 편지는 유리 액자 안에서 빛났고 그의 글씨는 힘이 있었습니다. 독일인 기술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인도인 관리자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인 엔지니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편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 편지를 읽습니다. 기술은 금속이 아니라 마음 위에 세워진다는 그 문장을. 이제 저는 모니터를 볼 때마다 그 신호 뒤에 있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한 줄의 전압, 하나의 데이터가 누군가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도현 씨는 3분 동안 세상을 구했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영원합니다. 그의 진심은 여전히 바다 위를 건너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유엔은 그를 올해의 글로벌 영웅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총회장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고 사무총장은 연단 위에서 말했습니다. 이도현 기술자는 국경을 넘어 인류 전체를 위해 행동한 사람입니다. 그 문장은 곧 세계의 양심이 되었습니다. 시상식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각국 정상과 언론이 그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을 거절했습니다. 유엔 측이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그는 정중하게 서면으로 답했습니다. 제 이름보다 중요한 건 그날 그곳에서 함께한 사람들의 용기입니다. 그 짧은 문장은 다시 한번 전 세계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겸손함에서 진짜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인도양 해저에는 그가 잠근 밸브가 그대로 있습니다. 수심 5,000m, 햇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 그 밸브는 여전히 묵묵히 세계를 잇는 신호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기 점검 때마다 잠수정이 내려가 그곳을 비춥니다. 단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명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2025년 3월 이도현 기술자가 이곳에서 세계를 지켰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문장은 바닷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앞을 지나면 물결 너머에서 들리지 않는 한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지켜야 할 게 있다면 두려움보다 먼저 움직이세요. 그 목소리는 파도가 되어 케이블을 타고 세상으로 퍼져갑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으로 돌아와 수많은 젊은 기술자들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대학 강의실, 기술학교 실습실, 기업 연수원마다 이도현 사례가 교재로 실렸습니다. 교수들은 묻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학생들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답합니다. 무서워도 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기술자의 윤리와 양심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공대 로비에는 그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술자의 양심. 그는 손가락 대신 강단을 택했습니다. 위험 속의 윤리라는 이름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강의는 언제나 만석이었고 복도까지 학생들이 서서 들었습니다. 그는 회복된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손은 제가 치른 대가입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지킨 건 훨씬 더 큽니다. 그는 강의마다 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무엇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안전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 순간 진심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늘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작은 진심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날의 3분이 떠오릅니다.
지하 100m의 어둠 속에서 그가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고 책임에 대한 확신이었으며 무엇보다 진심이었습니다. 기계는 고장 날 수 있지만 진심은 녹슬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멈출 수 있지만 마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도현 기술자가 지킨 것은 통신망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의 3부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인류는 다시 연결되었고 그가 남긴 말은 지금도 세상의 신호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